삼촌,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런 말을 할 나이가 아니잖니? 사실 부대에서 매일이 지옥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삼촌도 군인이셨으니까 아시죠? 면회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삼촌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민규야, 도대체 뭔 일이 생긴 거냐?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작전명 침묵의 늪. 삼촌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작전명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새벽 조깅을 하면서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장문수가 눈을 떴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의식으로 시작된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린 뒤 묵묵히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소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체념이 스며 있었다. 30년 전 그 마지막 작전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이 나무 앞에서 사죄했다. 죽은 자들에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아침 7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무당님, 저희 집 막내가 계속 아프대서요. 아이고, 무당님. 우리 논에 물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문수는 대부분의 요청을 조용히 거절했다. 지금은 신령님이 침묵하고 계시니다.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이 산속의 무당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우체부가 등산화를 신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왔다. 무당님, 편지 왔습니다. 문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다. 부대 보급처라고 적혀 있었다. 민규에게 보낸 면회 신청서에 대한 답변이었다. 편지를 뜯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면회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사유 본인의 요청에 의한 면회 거부. 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민규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었고 삼촌인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본인의 요청이라. 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우체통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한 달 전에 도착했지만 읽지 않았던 민규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평소 민규의 또박또박한 필체와는 달리 흐트러져 있었다. 삼촌,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작전명 침묵의 늪. 삼촌은 아실 거예요.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도 들립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발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삼촌까지.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중간에 잘린 것처럼 문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작전명 침묵의 늪. 그것은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작전의 암호명이었다. 그 작전으로 인해 23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그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뻔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했다. 그런데 민규가 어떻게 그 작전명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해가 지기 시작했다. 문수는 암자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의 앞에는 낡은 장구와 북이 놓여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오랜만에 굿을 열기로 결심했다. 신령님, 오늘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손이 북채를 잡았다. 첫 번째 장단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밤 9시 문수의 굿이 시작되었다.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특정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특정한 지역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아. 침묵 속에서 썩어가는 진실들아. 북소리가 점점 격렬해졌다. 그의 몸이 리듬에 맞춰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 그 아이 곁을 비춰주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소서. 같은 시각 200km 떨어진 군부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규가 있는 생활관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들려온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직사관이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북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라디오 소리 아닙니까? 아니야. 장구 소리도 섞여 있었어. 그 시각 민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도 희미하게 북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이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규의 마음속에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 자신을 업고 놀아주던 그 넓은 등, 군복을 입고 위험 있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그 뒷모습? 삼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부대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북소리가 들렸다면서? 설마 그런 미신적인 얘기를.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사단장 서기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북소리라고 했나? 예, 사단장님. 여러 병사들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에게는 북소리와 관련된 불길한 기억이 있었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 장문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언젠가 죽은 자들이 북을 울릴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살아남아 있어라. 혹시, 설마. 서기태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부대 병적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다. 장민규 일병. 그의 손이 떨렸다. 민규의 보호자란에는 장문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런. 젠장. 서기태는 즉시 부관을 불렀다. 장민규 일병 상황 보고하라. 현재 격리 조치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식음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으며 면회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격리 사유는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판단됩니다. 서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부대는 30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대로이고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장민규 일병을 즉시 의무대로 이송하라. 그리고 서기태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부대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징조 같은 게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무슨 소문 말입니까? 무당이나 구판 같은 얘기 말이다. 부관의 눈이 커졌다. 실제로 어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속 무당이 굿을 열었는데 그 북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고. 서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무당의 이름을 혹시 알아냈나? 장문수라고 합니다. 순간 서기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이름. 그리고 다시 시작된 북소리.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지 않다. 서기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다. 장문수가 정말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이번엔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오후 3시, 서기태의 검은색 세단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장문수. 그는 서기태에게 상관이자 동시에 스승이었다.
냉철하고 완벽했던 작전 지휘관.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침묵의 늪 작전. 북한 간첩 소탕 작전이었지만 민간인들이 휩쓸렸다. 23명이 죽었고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서기태는 그때 문수에게 건의했었다. 장군님, 이 사건을 공개하면 우리는 물론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차라리 뭐라고? 은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수는 그때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1년 후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때 문수가 한 일은 서기태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홀로 전역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태에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기태야, 나는 이제 신에게 심판받으러 간다. 너는 살아남아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서기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차가 암자 앞에 도착했다. 서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다. 마당에서는 문수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에서는 옛날의 위엄이 느껴졌다. 오랜만이군. 문수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서기태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예상했다는 표정이 스며 있었다. 빨리 왔네. 어젯밤 북을 쳤는데 벌써 냄새를 맡고 왔나? 문수야. 장군이라고 불러라. 계급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아닌가? 서기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과 똑같은 말투였다. 장군님, 이번엔 무슨 일입니까? 문수는 도끼를 내려놓고 서기태를 바라보았다. 내 부대에 우리 조카가 있더군. 장민규 일병 말씀이신가요? 그 아이가 편지에 이상한 것을 썼어. 작전명 침묵의 늪이라고. 서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 장군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작전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3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달라졌다고? 그럼 왜 그 아이가 면회를 거부하는 건데? 왜 편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서기태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웠다. 장군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규 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 없어. 문수가 서기태의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나는 이미 확인했어. 어젯밤 구슬통에서라니. 그 아이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문수가 서기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기태야, 30년 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하나? 서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시 생겼어. 같은 부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문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뭘 하시려는 겁니까? 30년 전에는 신에게 심판을 맡겼어. 하지만 신은 침묵했지.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심판하겠어. 서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문수의 눈빛에서 옛날의 그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다. 장군님,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나 줄까? 하루? 이틀? 일주일만 주세요. 정확히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문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주일. 하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선다. 문수가 돌아서서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서기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차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그 안에 부대 내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민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30년 동안 뿌리 박힌 시스템을 일주일 만에 바꿀 수 있을까? 서기태는 핸드폰을 꺼내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장민규 일병 관련 모든 자료를 내 책상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의 면담 일정을 잡아. 예, 사단장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장민규 일병을 즉시 의무대로 이송하고 면회 허용하라.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허용해. 이건 명령이야. 전화를 끊고 서기태는 다시 암자를 바라보았다. 창문 사이로 문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발 문제없이 해결되기를. 하지만 서기태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문수가 말한 내 방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서기태는 부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장민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을 하나씩 면담했다. 소대장, 분대장, 같은 생활관 병사들까지.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평범한 병사였습니다라는 뻔한 대답만 나왔다. 하지만 서기태가 압박을 가하자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민규가 좀 특이했어요. 같은 생활관의 상병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특이했지? 너무 모범적이랄까요? 다른 애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민규는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몇몇 선임들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정도였어요. 짐을 숨긴다거나 청소를 다시 시킨다거나.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상병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는 밤마다 불러서 밤마다 뭘 했다는 거야? 정신교육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병이 말을 멈췄다. 서기태는 더 강하게 압박했다. 계속 말해라. 이건 명령이다. 구타였어요. 매일 밤 창고에 불러서 소리가 안 나게 이불로 입을 막고 서기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누가 했지? 김혁진 병장하고 몇 명 더요. 서기태는 즉시 김혁진 병장을 불렀다. 26살의 병장은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앉아. 예. 장민규 일병과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일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미 다 알고 있어. 김혁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사단장님, 그냥 군기 잡는 차원에서. 군기? 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불로 입을 막고 구타하는 게 군기냐? 너희들이 그 아이에게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김혁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교육 목적이었어요. 그 애가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애가 계속 저항하더라고요. 삼촌이 장군 출신이라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기태의 혈관에 찬 기운이 돌았다. 그래서 더 때렸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을 뿐이에요. 확실하게? 어떻게? 김혁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안 할 거면 영창부터 보내고 군사경찰에 넘기겠다. 매일 밤 10시 반에 창고로 불렀어요. 그리고
푸시업을 시키고 못하면 발로 찼고 이불로 입을 맞고 때렸어요. 얼마나 오래? 한 달 정도요. 서기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래서 장민규가 어떻게 됐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혼잣말을 하고 밤에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도 계속했나? 그때부터는 좀 줄였어요. 무서워졌다고? 김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애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작전명 침묵의 늪이라고. 자꾸 그런 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서기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구 이름을 불렀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인들 이름 같았어요. 계급도 같이 부르면서 서기태는 급히 일어섰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김혁진, 너는 지금부터 영창이다.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조사받을 거야. 사단장님, 저희는 그냥 나가. 김혁진이 나간 후 서기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규가 침묵의 늪 작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급히 의무대로 향했다. 민규를 직접 만나봐야 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의무병이 심각한 표정으로 맞았다. 사단장님, 장민규 일병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가? 식음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요. 의무병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에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서기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작전 지도였다. 30년 전 침묵의 늪 작전의 지형도와 거의 일치했다. 이걸 민규가 그렸다고? 예.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리더라고요. 서기태는 민규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민규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규야. 민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서기태를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사단장님? 그래, 나다. 기분은 어떠니?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단장님,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민규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매일 밤 그들이 와요. 죽은 사람들이. 누가 와? 작전에서 죽은 사람들. 민간인들도 군인들도 모두 와서 저에게 말해요. 서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뭐라고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그리고 삼촌도 와요. 삼촌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와요.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너도 나처럼 될 거냐고. 민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단장님, 삼촌이 과거에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서기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작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촌이 왜 군을 그만뒀는지 모두 꿈에서 봤어요. 민규야, 그건 꿈이야. 실제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실제예요. 민규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 이 부대, 30년 전 그 부대랑 같은 부대예요.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같은 방식으로 숨기고. 민규가 갑자기 서기태의 손목을 잡았다. 사단장님도 알고 있죠? 삼촌과 함께했던 그 일을. 서기태는 민규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민규의 힘이 의외로 강했다. 제발,
이번엔 숨기지 마세요. 삼촌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민규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민규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다. 매일 밤 죽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민규가 갑자기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규야, 뭐 하는 거야? 삼촌이 와요. 지금 와요. 민규가 창문을 가리켰다. 서기태가 창밖을 보니 멀리 산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삼촌이 구슬하고 있어요. 저를 부르고 있어요. 민규야, 앉아라. 안 돼요. 가야 해요. 삼촌한테 가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민규가 창문을 열려고 했다. 서기태는 급히 그를 말렸다. 민규야, 안 돼. 놓으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의무병들이 달려왔다. 결국 민규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서기태는 민규의 침대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민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연기. 문수가 다시 굿을 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기태는 핸드폰을 꺼내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김혁진 병장과 관련자들 모두 체포하라. 그리고 장민규 일병을 특별보호 조치해라. 예, 사단장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정지연 인권센터 직원에게 연락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라. 무슨 용건으로 말할까요? 장민규 일병 사건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고 해. 전화를 끊고 서기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문수야,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끝내겠다. 하지만 서기태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규의 상태, 그리고 문수의 움직임을 보면 이 일은 단순히 부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틀 후 정지연이 부대에 도착했다. 41살의 그녀는 군 인권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부조리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서기태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다. 장민규 일병권으로 연락 주셨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정지연은 메모지를 꺼내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복잡한가요? 서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피해자인 민규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환각이나 환청 같은 PTSD 증상일 수 있겠네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PTSD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의미인가요? 민규가 30년 전 일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기태는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정지연 씨, 혹시 침묵의 늪 작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 이름은 그녀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혹시 1970년도 민간인 피해 사건 말씀이신가요?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사건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간첩 소탕 작전 중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은폐된 학살이었죠. 정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추적해온 진실의 단서가 눈앞에 있었다. 사단장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지연의 펜이 떨렸다. 현장에 계셨다고요?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하급 장교로. 그럼 당시 지휘관이 누구였는지도 장문수 장군이었습니다. 정지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혹시 산속에서 무당을 하고 있다는 그 장문수 말씀인가요? 서기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최근에 그분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어요. 구판에서 이상한 이름들을 부른다는. 무슨 이름들을요? 죽은 군인들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민간인 이름도 섞여 있었다고. 서기태와 정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혹시 장민규 일병이 장문수 장군과 친족 관계인가요? 조카입니다. 정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군요. 어떤 뜻입니까? 장민규 일병이 이 부대에 배치된 것, 그가 당한 일들, 그리고 장문수 장군의 움직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지연은 급히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침묵의 늪 작전으로 죽은 사람들 명단이에요. 서기태는 그 명단을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간인 18명, 군인 5명. 이 사람들이 그리고 최근 장문수 장군의 구판에서 불린 이름들과 일치해요. 그럼 장문수 장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굿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의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수라니. 사단장님, 혹시 장문수 장군이 최근에 연락을 하지 않았나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서기태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내일까지입니다. 정지연은 급히 일어섰다. 지금 당장 장민규 일병을 만나봐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장문수 장군도. 지금요? 시간이 없어요. 제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빨리 개입해야 해요. 서기태도 일어섰다. 정지연의 말이 맞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먼저 민규부터 만나봅시다. 두 사람은 의무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정지연이 물었다. 사단장님, 혹시 당시 작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기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간첩 소탕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정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민간인들이 간첩으로 오인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항하자 학살이 일어났군요. 장문수 장군은 즉시 작전 중단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은폐하기로 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장문수 장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물러났어요. 정지연은 장문수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단순한 은폐범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진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럼 장군님은 왜 무당이 되신 걸까요? 속죄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두 사람이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의무병이 급하게 달려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민규 일병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1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서기태와 정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마 산으로 갔나? 정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수색대를 보내야 해요. 그래요. 하지만 그 전에 서기태는 정지연을 바라보았다. 우리부터 가봅시다. 장문수 장군을 만나러. 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기태와 정지연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무거운 장단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 소리, 뭔가 다르네요. 정지연이 말했다. 그녀는 취재차 여러 구판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북소리는 처음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어요. 문수의 굿은 원래 그래요. 서기태가 대답했다. 죽은 자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산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암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당에서는 큰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앞에서 문수가 북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민규. 서기태가 소리쳤다. 민규는 문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굿을 지켜보고 있었다. 삼촌.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삼촌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문수는 북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규야, 이제 그만해라. 서기태가 다가가며 말했다. 위험해. 내려가자. 하지만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정지연이 물었다. 민규는 그제야 정지연을 인식했다. 누구세요? 정지연이라고 해.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인권센터. 민규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럼 혹시 과거 일들을 조사하시는 분인가요? 그래. 내가 겪은 일들도 포함해서.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그리고 문수에게 다가가 북채를 받았다. 삼촌, 이제 제가 할게요. 민규야, 너는 아직?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이 굿이 뭘 위한 건지. 민규가 북을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리듬이 안정되었다. 이 굿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규의 목소리가 북소리 사이로 들렸다. 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지연은 메모지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민규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봐.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매일 밤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민규의 북소리가 빨라졌다. 30년 전 죽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어떤 일이? 서기태가 물었다. 은폐요. 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 민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김혁진 병장이 저를 때릴 때마다 말했어요. 너희 삼촌처럼 되고 싶냐고. 문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꿈에서 본 거예요. 삼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민규야. 문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민규가 먼저 말했다. 삼촌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삼촌은 작전을 중단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난 거예요. 정지연이 급히 질문했다. 그럼 실제 가해자는 누구였지? 현장 지휘관들이었어요. 상황을 오판하고 무차별 사격을 명령한. 민규가 문수를 바라보았다. 삼촌, 이제 말해주세요. 진짜 누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문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철민 대령이었다. 서기태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박철민. 현재 국방부 차관이죠? 그래. 그 사람이 현장에서 사격 명령을 내렸어. 내가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했던 겁니까? 정지연이 물었다.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총책임자였으니까. 문수가 일어서서 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엔 내가 증언할 수 있어. 문수가 민규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정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장군님께서 굿을 연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처음에는 정말 죽은 자들을 달래려고 했어. 하지만 민규를 보니까 달래는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 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번엔 싸우기로 했어. 산자들과. 서기태가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기태야.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었어요. 그때 은폐에 찬성했으니까. 서기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밝혀내겠어요. 정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가장 중요해. 문수가 정지연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문제를 모두. 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그때 민규가 다시 북을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리듬이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규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거예요. 불길이 더욱 크게 타오르며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 각자의 눈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의지만큼은 같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틀 후 정지연은 서울의 한 언론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30년 전 침묵의 늪 작전 관련 자료들, 최근 부대 내 가혹행위 증거들, 그리고 장문수와 서기태의 증언서.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기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이 30년 전 민간인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정지연은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이게 최근 3년간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신고 건수예요. 모두 은폐되거나 축소 처리됐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이걸 보도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텐데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기태였다. 정지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철민 차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문수 장군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해요. 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죠? 국정감사 때 언급되었나 봐요. 차관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내용이 뭡니까? 산속 무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식으로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전직 장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정지연은 기자를 바라보았다. 더 빨리 보도해야겠어요. 하지만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1차 보도하고 추가 취재는 나중에 해요.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에 넣겠어요. 같은 시각 산속 암자에서는 문수가 마지막 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틀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눈빛이 맑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삼촌, 정말 마지막인가요? 그래. 이제 할 일은 끝났어. 문수는 북 앞에 앉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죽은 자들에게 사죄했지만 정작 산 자들은 구하지 못했어. 그게 내 한계였지. 이제는 다르죠. 너 때문이야. 내가 살아있어 주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 문수가 북채를 들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문수가 북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프거나 분노의 찬소리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밝은 리듬이었다. 이건 해방의 굿이야. 오후 9시 전국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현직 국방부 차관, 30년 전 민간인 학살 은폐 의혹. 전직 장군의 증언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지금도 계속되는 군 내부 가혹행위와 은폐 시스템. 박철민 차관의 집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장문수 때문이군.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짓을.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측근이 물었다. 반박해야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하지만 서기태 사단장도 증언했다던데요.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배신자까지. 좋아. 전면전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반박 보도가 나왔다. 박철민 차관 강력 반박. 사실무근의 악의적 모략. 전직 장군의 정신상태 문제 제기.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침묵 은읍 진실규명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지연은 연속 인터뷰에 나서며 더 많은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건 단순히 30년 전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 피해자 침묵시키기, 가해자 봐주기.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한편 부대에서는 서기태가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다. 가혹행위에 연루된 간부들을 모두 보직에서 해임하고 투명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부대 내 모든 병사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처음 듣는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민규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 진실이 밝혀지자 그를 괴롭히던 환상들도 사라졌다. 일주일 후 국정감사장에서 박철민 차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차관님, 일구아년 침묵의 늪 작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사격 명령을 내린 것도 사실입니까? 박철민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때는 적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문수 전 장군이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사격을 명령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국정감사는 그의 사임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달 후 산속 암자는 조용했다. 문수는 더 이상 굿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에서 나무를 가꾸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삼촌, 민규가 면회를 왔다. 그는 이제 전속부대로 옮겨져 새로운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떠니? 새 부대는? 좋아요. 정말 달라요.
선후배 관계도 건전하고 민규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삼촌도 이제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응?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문수는 웃으며 민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살아있어줘서. 내가 구원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죽은 자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산자들을 위해 사는 거였어. 문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 신이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었는지. 그때 차 소리가 들렸다. 정지연이 도착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수고 많으셨어요. 박철민 전 차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정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검찰이 30년 전 사건부터 최근 은폐 사건까지 모두 수사하기로 했대요. 다행이군요. 문수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 인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진짜 바뀔까요? 민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바뀔 거예요. 정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암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장군님,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정지연이 물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굿은 안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자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 문수가 민규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살아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민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뭘 했다고. 너는 살아남았어. 그게 가장 큰 일이야. 문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고 정지연도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문수가 일어서서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낡은 북이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문수가 북을 민규에게 건넸다. 왜 저한테 주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민규는 북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무겁네요. 그래. 진실의 무게야. 해가 완전히 진 후 정지연과 민규는 하산했다. 문수는 혼자 암자에 남았다. 그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죄책감, 산 자들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문수는 중얼거리며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6개월 후 정지연은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다른 부대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사건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신고자가 스스로 나섰고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도 즉시 조치를 취했다. 많이 달라졌네요. 정지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침묵의 늪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민규는 이제 상병이 되어 후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한 일병이 청소를 대충 하자 민규가 말했다. 하지만 선임들도 이 정도로. 그게 문제야. 잘못된 관습을 계속 따라하면 안 되지.
민규는 일병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앞으로는 내가 후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줘야 해. 알겠지? 네, 선임. 서기태는 지금 국방부에서 군 인권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 훈시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모든 병사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일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문수는 여전히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구하면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다. 무당님,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어하는데 걱정 마세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그리고 혹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수는 정지연의 연락처를 건넸다. 이분께 연락하세요.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규가 면회를 왔다. 삼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간부 지원하기로 했어요. 문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진짜 군인이. 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민규야. 그날 밤 문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30년 전 죽었던 23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이제 됐어요. 한민간인이 말했다. 고마웠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꿈에서 깬 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느티나무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모두들.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다.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꼭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장문수 장군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